네, 미국 정치 이야기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땡스기빙 매년 워낙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시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염병의 위험, 전염병 감염에 대한 걱정, 염려, 이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모이고 또 이런 명절 이런 걸로 전염병이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200만 이상이 이번 연휴에 움직인다, 공항이요. 그런 네. 거 보니까 다시 전염병 때문에 봉쇄 조치를 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 주마다 나도 이제 공화당 주지사들도 마스크 의무화하고서 도시권은 봉쇄 조치가 나가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또 대무대가 또 엄청 많다고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야, 요즘 살아가는데 중요함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가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연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막상 또 땡스기빙 하면 참 1년 중에 가장 기쁜 주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제 친구나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참 우울한 심정이 먼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나도 참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일반 시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편안하게 하고요. 또 믿음이 가게끔 좀 이렇게 우리 이 공동체 집단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데, 그렇죠. 이게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시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해주고서 불안해가지고 못 살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워싱턴은 그냥 불안해요. 네. 지난주에 워싱턴 연방의회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었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모였었는데 어떤가요, 분위기는? 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간선거도 그래요.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그 낙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 당선돼서 워싱턴에 처음 오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양당의 새로 당선된 의원들 워싱턴에 와 있죠. 오리엔테이션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이런 그 교육도 받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양당이 다 다음 회기를 117회기인데 117회기의 회기를 위한 양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기간을 보냈죠. 기존의 당을 이끌고 든 지도부들이 그대로 다 유지됐습니다.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굉장히 좀 약화됐죠. 리더십이. 왜냐하면 의회 선거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이라는 이런 그 정치적이죠. 이런 틀을 놓고서 그냥 무난하게 낸시 펠로시 체제가 유지되게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양당의 지도부는,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의 그 케빈 메카시가 지도해 나갈 거고, 민주당은 이제 낸시 펠로시가, 원래 2년 전에 낸시 펠로시가 2년 더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랬던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더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의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2년 더 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2년 더 하고 우선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은퇴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은 좀 어떻습니까? 공화당 내 분위기. 공화당은 룰루랄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크게 졌습니다. 전 국민 투표수로 보면은 한 600만 표 이상으로 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의회 선거는 이겼죠. 하원은 한 10석 이상을 더 갖고 왔는데 앞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한 8석 있는데 여기서도 한 5, 6석은 공화당이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긴 거죠. 케빈 메카시는 이 기세를 가지고 2년 후 중간선거까지 간다. 그래서 굉장히 씩씩합니다. 케빈 메카시가 지난 주말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인종시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건강,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에 공화당도 나서서 그런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민법 관련해서도 이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100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터치를 해가지고 성과를 낼 이슈들,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공화당이 선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의회는 공화당이 굉장히 분위기가 잔치집이고 민주당도 대통령은 이겼지만 아주 내부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느라고 좀 홍역을 앓고 있고 그게 지금 워싱턴 의회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요즘 한창 인수위 꾸리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지금 내가 꾸리는 게 장관급들 네. 그리고서 장관급이 되는 특수임명직이 있잖아요.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걸 빨리 캐비넷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고민이 많죠. 당장에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선거 치르기 전에는 국무장관에 가장 유력한 게 수전 라이스였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면서 국무장관이 시켜가지고 몸살을 앓았던 그 아프리카 전공이 수전 라이스 흑인 그 전문가가 그래서 오바마 때도 그분을 공화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무장관 못 시키고 유엔 대사 했습니다. 그래 4년 유엔 대사 한 다음에 또 나머지 4년은 또 국무장관 못 되고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잖아요. 이번에 상원 선거도 부진하기 때문에 수전 라이스 국무장관 못 시킵니다. 수전 라이스 보좌관은 자기 생애에 국무장관 한 번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존 케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2기 때 국무장관을 했는데 그래서 토니 블링컨이라고서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그림자처럼 한 20년 동안 보좌관 역할을 한 블링컨이 지금 내정이 됐어요. 국무장관으로. 근데 왜 그거를 제가 예를 드나면 이분은 그래도 공화당 전문가들이 무난하게 인정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장관급을 지금 지명을 하더라도 장관급이니까 상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원을 통과해야 되면서 또 상원을 통과한다는 건 공화당 입맛에 맞아야 되는데 공화당 입맛에 맞게 내정을 하면은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 이제 좌파들은 또 발칵하고 들고 일어나죠. 이 초점이 국무장관보다 뭐가 지금 큰일 나나 하면 재무장관입니다. 기업과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데서는 당내 좌파들을 다독거리려면은 누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막바지까지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에너지, 재무,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레이버 그러니까 노동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군요. 국무장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장관들 중에 가장 선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가 되면은 부통령이 넘버 2고 하원 의장이 넘버 3고 그다음이 국무장관이 돼요. 국무장관이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그러네요. 예산도 제일 많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000개 이상의 미군 기지들이 미국 국민과 미국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국무장관의 소임이잖아요. 국무장관이 대개 두 가지로 보잖아요. 정치인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임명이 되느냐. 이번에 이제 토니 블링컨은 전문가입니다. 국무장관하고 파트너가 백악관 안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외교위원장들입니다. 그렇겠죠. 상원, 하원 외교위원장하고 국무장관하고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모든 거를 의논해서 보자고 하는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세 지점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국무장관이 보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셀리번이라고서 힐러리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건 힐러리 쪽. 왜냐하면 예일 출신이에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쪽은 예일 계보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이쪽이. 그다음에 오바마나 이쪽은 하버드 쪽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앤토니 블링컨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나오고서 컬럼비아에서 로스쿨 나오면서 이 사람은 아주 외교 전략가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상원 외교위원회 가가지고서 조 바이든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조 바이든 옆에서 모든 외교 정책을 자문하고 그 전에는 클린턴 쪽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 쪽 측면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 가가지고 상원 외교위원장실에서 일을 하면서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면서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오바마 시절에도 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처음 국무부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니까 그때가 아니고 존 케리가 국무장관이 될 때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가죠. 그때 그러니까 2012년인가 13년에 백악관에서 나와가지고서 국무부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 핵 운영권을 가지고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안전함을 만든다라는 전략. 그래서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 협상한 거를 주도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사실은 유럽 전문가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재혼한 아버지가 클린턴 때 헝가리 대사를 했어요. 헝가리 대사인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블링컨을 그 외교협의회 회원입니다. 뉴욕에. 그 2018년인가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외교협의회에서 연설할 때 거기에서도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한 적 있고 유태인들 모임에 에이펙에 와가지고 단골 패널이죠. 유태인의 엄마 아버지다. 아, 그러세요? 예, 그 그런가요? 의붓 아버지라는 분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 이분이 좀 그 미국 국익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인데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국무장관이 된다는 걸 볼 때는 6년 전 아니면 4년 전에만 아마 트럼프 이후에는 누가 외교의 전문가가 될까 장관급이 될까를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한국이 사귀어놨으면 충분히 블링컨을 사귀었죠. 누가 봐도 그렇겠네요. 최고의 이 오바마 바이든 때에 아주 빠꼼이었었거든요. 백악관에서. 그때부터만 관리를 했었어도. 그렇죠. 철저하게 신임을 하죠. 토니 블링컨을 놓고 볼 때 지금 한국에서 막작지껄하더라고 나오는 거. 왜냐하면은 대북 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기 때문에 어떡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조 바이든하고 같이 당사국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충분히 듣고 새로 짜고 유연하고 그리고 클린턴 때 핵 문제에서부터 핵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하고도 충분히 한국이 일을 할 수 있다. 북한을 소프트 랜딩 시켜가지고서 개혁 개방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는데 한국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전문가적이고 정치인이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고 토니 블링컨을 왜 국무장관을 임명했냐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코비드 상황에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두 번째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는 의료보험 문제예요. 자기를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뽑아준 미국 내의 민주당 안에 의료보험 목표잖아요. 그렇죠. 리사 워렌이나 뭐 그 버니 샌더스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민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만 갖고도 머리가 터지는 거지 조 바이든은. 나의 외교 전략을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는 토니 블링컨아 너는 내 대신 국무장관을 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무장관 중심으로 갈 거다. 힘을 많이 실어준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토니 블링컨 때는 녹록치는 않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그동안에 외교협의회에다가 Foreign Affairs 매거진에다가 토니 블링컨이 쓴 아티클들하고서 뉴욕타임즈에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막 그냥 한국 폰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냥 리얼리스트하게 봐야 된다. 그냥 과거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글을 안 씁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태까지 세상에다 내놨던 자기 아티클들 속에서 그대로 그게 갈 있어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관해서는 핵에 관해서는 강경해요. 그리고 그래요. 뭐를 했나 하면은 중국을 통해서 북을 제재를 강화시켜가지고 북을 봉쇄하면서 손들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 초중반에 이라크 전쟁하고 막 그럴 때 부시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막 예방 전쟁, 뭐 선제 공격 그러면서 막 중국하고 이란하고서 커넥션을 끊는다. 그다음에 그렇죠. 북한하고서 이란하고서 중국이 짜고 친다. 막 그렇게 나갈 때에 그래도 바이든은 유연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외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때 바이든을 자문한 사람이 토니 블링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악스럽고 무작정 강경하게 네오콘 입장에서 윽박 지르는 사람은 아니지요, 이 사람이. 네. 어쨌든 핵을 갖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북이 핵 갖고 있는 게 인정이 됐어요. 이미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북한의 현실이 그때와 다르죠. 그때하고 그때하고 다르고 트럼프 초기하고도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북의 지도부의 대서방을 관계하는 입장과 전략도 많이 틀려지고 그렇죠. 지난번 북한에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북한에 그 당 대회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감성적 북이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 눈물을 비치기도 하고. 뭐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고 이건 뭐나 하면은 뭔가 저안이 그래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조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조금씩 달라지는 김정은, 북한의 전략 이 세 개가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상황은 예. 그러니까 동향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뭐 땡스기빙 앞두고 미국 정치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주간 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